자,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행정법 총론을 공부할 복지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행정법 총론을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나는 그냥 이거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요 행정법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 총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9급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이 행정법이란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로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려고 해요. 일단은 9급 이하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9급 공무원 들어가게 되면은 좀 안정적이고 또 뭐 이렇게 약간 뭐 철밥통 좀 그런 얘기도 많이 듣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정년 때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반드시 실무 진행만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9급 하면 이제 실무잖아요. 이제 실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서요. 8, 7, 6, 5 해서 이제 5급부터 시작하면 이제 관리직 이렇게 보통 보고요. 그다음에 뭐 4급, 뭐 서기관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하는데요. 보통 9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뭐 5급, 4급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높은 직책까지 올라가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올라가시는 것도 뭐 방법이고요.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이제 행정고시 출신들보다는 아무래도 7급이나 이런 출신들보다는 이제 진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나는 꼭 그렇게 관리직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나는 베테랑으로서 이 실무진에서 이렇게 계속 실력을 쌓으면서 이렇게 나라에 봉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7급, 9급 뭐 이렇게까지 7급, 8급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상당히 좋은 직업이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근데 이제 9급이다라고 하면 그전에는 공무원 이러면은 막 대졸자들, 아니면은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보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고졸, 여러분들도 역시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고졸 예정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고졸 여러분들의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특히 이제 2013년도부터 약간 그 내용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선택 과목이 이제 2개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선택 과목이 좀 더 늘어나서 뭐 수학, 뭐 과학 이런 것들로 이제 선택 과목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 왜냐면 이제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건 뭐예요? 고등학교 때 배우던 과목들을 넣어줬다는 얘기고, 그건 다시 말하면 고졸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암묵적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과목을 잘할까? 선택 과목들 중에서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잘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수학을 좋아하긴 하지만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수학 과목을 잘 볼 수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죠? 우리는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봤을 때 본인이 잘 볼 수 있는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본인이 좀 스스로 아십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성적 정도를 알아요.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아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할지 말 것인지도 여러분께서 쉽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봤던 과목이니까. 근데 이 행정법 총론 혹은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통 공부를 안 해보셨던 과목들이 많습니다. 뭐 대졸 여러분, 뭐 대학교에 이제 계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행정학에 관한 뭐 어떤 혹은 행정법에 관한 전공과 관련된 수업이 없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본 적도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 혹시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뭔지 좀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2013년도부터 선택 과목이 좀 더 늘어나면서 여러분께서 선택 폭이 넓어졌지만, 또 이제 고를 때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서 선택을 하시라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작년 같은 이제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됐었냐면, 3번에 보통 이제 큰 시험은 보통 3번 정도 보죠. 9급 같은 경우에는 해서 국가직, 그죠? 중앙직,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지방직 이런 식으로 보통 시험을 보죠. 해서 제일 처음 해봤던 게 국가직이고 해서 7월에 시험을 봤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8월,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9월 이렇게 시험을 봤었죠. 그래서 7, 8, 9 해가지고 또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일정이 앞당겨졌죠. 하기 때문에 좀 더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고.
근데 지난해 2013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는지를 살짝만 한번 좀 보고 가보도록 하죠. 2013년 출제 경향 분석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거기를 잠깐 보시면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이제 앞에 이제 거의 인트로 부분에 있는 거라서요. 이렇게 페이지는 없어서 페이지라고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어쨌든 구급 공무원 가이드 해가지고 2013년 출제 경향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걸 좀 보시도록 하죠.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영역의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인지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볼 부분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판례와 법조문을 묻는 문제가 많았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약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행정법이죠, 일단. 법이라는 것은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어처럼요. 그냥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우리도 그렇게 써야 된다. 물론 거기에도 논리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문법이라는 게 있긴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벗어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암기를 해야 되고. 근데 행정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 과목 같은 경우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많아요. 꽉 짜여진 논리에서 이제 흘러가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으로 뭔가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죠?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논리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점은 다시 말하면 이건 논리적인 공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혹은 논리적 접근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기 때문에 이 논리적 접근법, 논리적 공부법으로 공부를 해 나간다면 이 부담은 당연히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됐죠? 해서 행정법이라는 건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과목이다.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접근법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떨쳐버릴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법 이론이 있고 법 이론이 적용되어 있는 어떤 실생활의 예시가 있겠죠? 실생활 예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 이론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아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법 조문이라고 해요. 그죠? 이 법 이론이 법 조문화 되어 가지고 이것을 실생활의 예시에 적용시켜서 그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요 매개체 해주는 게 이제 조문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혹은 이제 조문을 보고 이론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근데요, 이 이론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국가의 작용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뭐냐? 행정법이니까. 이제서 행정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그냥 국가가 하는 게 다 행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어떤 공법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행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보는 입장들이 있겠죠. 이런 게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냐면 상당히 약간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설 소수설이 있지 누가 무조건 맞다, 얘는 무조건 틀렸다,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통 이제 다수설로 잡고 통설로 잡고 해서 이제 이어나가죠.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물론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안 정해져 있는 것도 많단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는 거는 상당히 약간은 모험에 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내 이론이 이게 답이다 라고 했는데 소수설의 학자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다수설의 얘기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반드시 그거에 맞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애매해. 그래서 법 조문을 묻는 경우가 좀 많아요. 법 조문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땅땅땅 해가지고 딱 이렇게 조문처럼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문서화 되어 있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딱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물어봐 버리면 이거는 정답 시비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문을 토대로 실생활의 예시로 나와 있는 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이런 거를 판례라고 부릅니다. 그죠? 재판에 나와 있는 예시예요. 판례라고 부르는데, 이 판례 같은 경우에도 판례의 결론은 딱 나와 있죠. 이런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정하였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물론 이 판례가 옳다 그르다에 대한 평가의 개념은 있겠죠. 평가의 개념은 있겠지만 이런 판례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상당히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는 편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문제로 구성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에, 국가지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국가직 잠깐 보시면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저 밑에 이렇게 달랑 넘어가서 출제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이론 2문제, 판례 13문제, 법조문 다 전체 몇 문제 전체 20문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죠? 행정법. 그 중에서 이거가 18문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까지도 많이 내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조문이나 판례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면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론 같은 경우에도 물론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지만 이거 없이 이거 공부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당연히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이런 거를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국가직에서 일단은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건 어떤 게 눈에 들어오냐면요. 거기 보시죠. 첫 번째 단락에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넘어가서 옆에서 보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서울시 시험은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문제 난이도는 예전보다 낮아졌다. 여기도 낮아졌다고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별한 게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출제 유형은 예전에는 국가직이나 지방직과 마찬가지로 판례와 법조문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이론이 좀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특별한 경우가 아닐까.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일단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 시험에 비해서는 다소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하죠. 근데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다소 높아졌을 뿐 막상 문제를 보면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어려운 시험이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난이도가 쉬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가직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어려졌을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그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말하자면 행정법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쉽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넘어가 보시면은 마지막 단락에 출제 유형 기본적으로 판례와 법조문이 비중이 70 내지 80% 차지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얘기하고 행정법이라는 게 이런 거라면 대충 이런 거라면 이제 행정법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를 좀 아셔야지 들어가서라도 조금 덜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법이 어떤 과목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게 총론하고 강론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총론만 공부합니다. 자, 행정법은 첫 번째 통론부터 시작합니다. 행정법 통론. 통론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법 총론에 또 그것 중에서도 총론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배우냐? 행정법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선 첫 번째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행정법이라는 건 또 무엇이냐? 이것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행정법, 행정이라는 거 아닌데, 알겠는데, 그럼 행정상의 법률관계라는 건 뭐냐? 행정상의 법률관계라는 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걸 공부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일단은 통론.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정상의 법률 요건. 이건 이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행정상의 법률 요건하고, 법률 사실.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걸 공부합니다. 해서 거기 보시면 행정법 통론, 행정 이렇게 있고 행정의 의, 그다음에 통치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통치행위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떤 행위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이제 국가를 다스리다 보면은 이게 입법, 권력 분립에 의해서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선권이 서로 분립이 돼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하는 게 국가 권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행정이 하는 일 중에서 이 사법이 원래는 이렇게 뭔가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이런 것을 통치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뭐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연히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그죠? 왜냐면 북에 가서 막 북한의 어떤 막 거의 말하자면 북한의 괴뢰 집단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 괴뢰 집단에 총수하고 말하자면 그 괴뢰 집단의 어떤 우두머리하고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웃으면서 막 그런 거. 원래 엄연히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북한은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뭐 통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협력 내지는 뭔가를 좀 해나가야 되는 어떤 집단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통치행위예요. 사법상으로 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요. 그죠? 이런 게 이제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제 그런 내용도 좀 공부를 하고요. 행정법 같은 경우에 여기 행정법의 내용이 그런 게 나와 있죠. 뭐 의의가 뭐냐, 특수성이 뭐냐, 뭐 고체행정의 원리가 어떤 거냐, 법원. 그래서 법원이라고 하면 행정법의 법의 근거는 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일반 원칙, 효력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 법률관계에서는 거기 보니까 법률관계 의의나 종류, 그 다음에 특별행정법관계. 특별행정법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일반적인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 이게 아니라 넘어서서 어떤 특별한 국민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국가에 봉사하는 군인들. 그죠? 아니면은 또 국가로부터 어떤,
좀 제재를 받아야 되는 어떤 예를 들면 죄수들, 그죠? 수형자들,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 뭐 경찰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법률 관계하고는 뭔가 좀 달라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특별행정법 관계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좀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장의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해가지고 법률 요건이라고 하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떤 국민한테, 어떤 개인이 개인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땅을 매매한다라고 할 때, 땅을 매매하려고 하면, 너 땅 살래? 라는 청약과, 땅 살게 라는 승낙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하나하나들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상에서는 그런 법률 요건이 또 뭐가 있는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행정상 법률 요건. 그다음에 법률 요건까지는 아니지만 법률 사실이라고 해서 뭐 사무관리나 부당이득. 사무관리라고 하면 무언가를 내가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득을 얻게 되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또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한 건 없지만 내가 이상하게 이득을 얻게 된 경우. 이럴 때는 또 이 이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부당이득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이제 법률 사실이 되거든요. 이런 걸 이제 처음에 통론에서 공부를 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2장에서 공부하는 거는 행정작용법이에요. 이 편은 행정작용법. 네,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 행정작용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편에 이제 행정작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편에는 뭐가 있냐면 실효성 확보수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4편에서는 구제수단, 구제법이 있어요. 행정구제법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행정작용이라는 게 뭐냐를 일단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작용이 있어야지 이것을 뭐 이렇게 규제하는 게 행정법이니까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요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작용을 제대로 하려면 그 실효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좀, 그럼 이제 뭐 행정이라는 게 말하자면 국가가 국민한테 뭔가를 하는 걸 행정이라고 간단하게 일단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사람들이 말을 들어 쳐먹어야 미안합니다. 말을 들어야 말이지. 그죠? 말을 들어야 말이지. 그러면 말을 듣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뭐 사람들한테 당근도 줘보고 채찍도 줘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근도 줘보고 해서 뭐 이렇게 어떤 뭐 포상 이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채찍도 줘보고 해서 과태료로 매기고 뭐 이런 거 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행정 실효성 확보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행정으로 인해서 행정을 사람이 이제 국민들이 말을 들어야지 제대로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얘가 지금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라 제대로 되지 못한 절차로 나한테 행정작용을 한다. 그래서 나는 손해를 봤다. 라고 하면은 그 국민이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구제하는 방법, 구제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행정법 총론은 이어져요. 됐죠? 그럼 이제 행정작용이라는 게 뭔지 일단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행정입법입니다. 일단은. 행정입법. 이건 뭐냐면 법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요? 법이라는 건 입법부가 만들죠. 그러니까 입법이라고 부르죠. 근데 보니까 행정이라는 말이랑 입법이랑 합쳐 있어. 이건 뭐예요? 권력을 분립시킨 게 아닌 거네? 이 두 개의 권력이 합쳐져 있는 거네? 약간 이상하잖아요.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원래 법이라는 건 국회의원이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 300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맨날 싸움박질 하는 것도 뭐 있긴 하지만은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지방에서 제일 뭐 유력한 사람이고 제일 뭐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 뽑혀온 사람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뭐 약간 뭐 법에는 문외한이지만 뭐 의료 부분이나 이런 데서 약간 잘하는 사람이니까 뽑혀온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이 모든 법을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가면서 이렇게 법을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요. 그죠? 왜냐면은 무조건 법을 만들려면 300명이 모여가지고, 물론 사람이 다 모이진 않지만 모여가지고 땅땅땅 해야지 법이 바뀌게 되는 건데, 그러는 와중에 무슨 뭐 위원회도 거치고 본회의도 거치고 뭐 공포도 이러는 기간 동안에 또 세상은 빨리빨리 변한다고요. 하니까 실제로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이 집행부잖아요, 행정부가. 이 집행부에서 차라리 법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행정입법이라는 것을 하게 합니다. 물론 그 규모는 일반 법보다는 좀 작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법의 강제성도 약간은 약하죠, 얘네들보다는. 하지만 만들 수 있게는 해줘요. 이런 게 행정입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행위라는 게 있네요. 거기 보니까. 행위가 결국은 행정자극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행정행위라는 게 뭐냐? 행정행위의 정의가 뭐냐? 행정행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줘야 되냐? 행정행위는 또 어떤, 뭐, 이렇게, 효력을 발생하느냐?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취소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실효. 그러니까 뭐 행정행위가 일정 기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실효가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게 행정행위예요. 행정자격법 중에서 특히 행정행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밖에 행정의 행위 형식, 이런 것도 공부합니다. 행위 형식.
해서 거기 이제 목차 잠깐 보시면은 행정행위는 되게 많죠. 보니까 개념부터 종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죠. 뭐 5번에 복효적 행정행위 있는데 이거는 복효적 행정행위라는 것은 일단은 정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행정행위 하나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도 생기고 뭐 피해보는, 이득 보는 사람도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복효적이라고 해요.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이 손해인 경우, 이런 걸 이제 복효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행정행위, 뭐 확약이라는 것은 내가 해주기로 약속할게. 확실하게 약속할게라고 하는 게 확약이에요. 그럼 확약이라는 것은 약속만 한 거지 뭔가 이렇게 뭐 문서로 남은 게 없잖아. 이럴 때는 이거는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갖느냐, 어떤 의의를 갖느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공법상 계약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맺는 게 보통 계약인데 공법상으로도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행정행위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럴 때는 행정행위의 어떤 법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법 규정에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행정행위에서 공법 계약,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아니라 행정의 그 밖의 행위 형식으로서의 공법상 계약이 되고 사실행위 행정지도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보게 됩니다. 뭐 비공식 행정계획, 자동화 작용 다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네 번째,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행정 절차, 그죠? 행정 절차, 그 다음에 정보 공개,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는 요즘 이제 많이 중요하죠. 그죠? 절차를 어떤 식으로 이제 거쳐가야 되는가. 행정이라는 것도 그냥 갑자기 나라가 와가지고 뭐 집행관이 와서 니네 땅 이제 우리가 수용해 가야 돼. 수용할게. 끝.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행정에 관련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냥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국가 하는 일 닫혀 조용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어차피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정보를 어떤 식으로 공개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는 없겠죠. 그중에서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보호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실효성 확보 수단. 자, 이런 게 이제 행정행위인데 이런 거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말을 듣게 하는 게 일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뭐냐라는 총선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고요. 두 번째, 강제 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강제적으로 집행해 버리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너 비켜. 너 그냥 거기 있지만 비켜. 그냥 우리가 할게. 라고 하는 게 강제 집행이에요.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 즉시강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즉시강제라는 거는, 즉시강제, 그 다음에 행정조사 이런 것도 있죠. 즉시강제라는 거는, 이거는 강제 집행하고 좀 강제 집행은 뭔가 절차를 좀 거쳐갑니다. 해서 너 안 해? 왜 안 해? 그러면 이런 뭐 알려주고요. 좀 알려주고 나서 자 그래 그래도 안 해? 그럼 우리가 할게. 이렇게 뭔가 절차를 거쳐 나가는데 즉시강제는요. 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안 해? 그러면 우리가 할 때까지 뭐 잠깐만 뭐 허락받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에이즈 환자가 있을 때 이 에이즈 환자를 그냥 너 에이즈 환자 돌아다니지 마. 돌아다녀? 안 되겠는데? 가만히 있어봐. 체포영장 갖고 올게. 체포영장 갖고 와서. 혹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렇게 뭐, 구속영장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수감할 수 있는 어떤 권리, 이런 걸 받아와가지고 수감, 이러면 너무 늦죠? 그러니까 바로, 에이즈 환자 돌아다니 안 되겠어. 일단은 너 잠깐만 있어. 이렇게 즉시적으로 강제해버리는. 이런 게 즉시강제. 그죠? 이런 것들. 또 가능하죠. 강제 집행이랑은 좀 다르죠.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행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강제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뭐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그래서, 행정조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좀 더 실효성이 확보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게 이제 행정조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일단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정벌이죠. 이게, 형법에서는 형벌이라고 부르고 행정법에서는 행정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 그래서 행정벌에서 뭐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넘어가서 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 이렇게 있네요.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법들 성 확보 수단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너 나랑 지금 계속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국가랑 네가 지금 이걸 제대로 안 지켜줘? 그러면은 앞으로 너 다시 이제 계약 안 맺어 이런 식으로 계약 거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이런 거를 확보합니다. 실효성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구제법 이렇게 있는데 구제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해요. 이것만큼 중요하고요. 거의 이게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행정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다. 피해를 받았으면은 뭔가 구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걸 구제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무엇으로 구제를 해줄 것이냐 그것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총설이 일단 들어가고요. 총설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정상 손해전보. 이건 뭐냐면 돈으로 그래 미안하다. 그래서 돈으로 줄게 하는 게 손해전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 심판이 있고요. 네 번째가 행정 소송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소송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법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이건 돈 갚는 거니까, 돈으로 주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행정심판이라고 하면 행정소송하고 좀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가, 심판과 소송이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행정심판은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입법, 사법, 행정 있잖아요. 행정이 잘못한 물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행정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가 심판한다? 약간은 조금 뭔가 약간 안 맞아 보이죠. 하지만 자기 자정작용으로 스스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다는 것을 다른 기관에서 행정부처 내에서 여기서 잘못했으면 여기에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행정심판이에요. 근데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뭔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어쨌든 자기네 편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법부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야 여기서 행정심판을 거쳤는데도 얘네들이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한번 판단해줘라고 쫓아가서 하는 거. 이건 뭐라고? 이걸 소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얘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에서 하고요. 얘는 행정법원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얘는 행정기관이 되는 거고 얘는 법원. 사법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결국은 하는 일은 구제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취소심판, 그럼 여기 취소심판 있으면 여기도 취소소송이 있고, 무효심판 있으면 무효소송이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판의 종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도 여러 가지 소송의 종류를 공부하겠지만, 이 두 개가 뭐가 다른지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면은, 행정심판에서는 의의 종류, 대상, 행정기관이 있고요. 뭐 당사자 개인, 뭐 관계인 청구, 심리 재결 이런 것들이 있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의 종류, 그다음에 행정소송의 한계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취소소송이 있죠.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일부분인데 이 취소소송이 가장 많이 하는 소송이고 가장 전형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행정소송의 절차에 관한 모든 것을 거의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취소소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취소소송을 기준으로 해서 무효등 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뭐가 다른가?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또 취소소송과 뭐가 다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네, 이제 밑에 당사자소송, 객관자소송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실 내용이 되고요. 이런 게 이제 행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법이라는 것은, 근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떤가요? 얘네들은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뭐 수학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수학이 뭐 이상한 학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학도 상당히 훌륭한 학문인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우리가 주위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뭔가 관념을 배우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연역적인 어떤 사고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논리력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과목이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잡는 게 상당히 쉬워요. 물론 수학에서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에 관한 관념을 잡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그걸 듣고 나면 이게 왜 코사인이라고 부르는지 사인이라고 부르는지 이런 것에 관한 어떤 의문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 배우는 판례들 아니면 이론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저렇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런 것들도 공부하기가 꽤 편해요. 물론 사회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됐죠?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행정법이라는 것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이래가지고 되게 어려운 과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쉽게 공부하면 그렇게 까다롭지만은 않은 게, 왜냐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 게 행정법입니다. 실제로 우리 문제들도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물론 뭐 처음 보는 단어들이 익숙하거나 생소하거나 하겠지만 그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익혀나가시면 되는 거고, 또 한번 그렇게 익혀지게 되면 나중에라도 행정법을 공부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께서 실생활 하는 데 있어도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행정법은 상당히 이제 공부하기 좋은 과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 과목을 한번 공부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이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행정법이 됐건 무슨 과목이건 다 마찬가지인데요. 얘네들은 적성시험이 아니라 암기시험이에요. 그죠? 암기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께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 자체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풀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정보를 줄게. 이 정보 내에서 답을 찾아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 자체를 네가 이 정보를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은, 한번 딱 보고 사진으로 외우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번 반복하고 숙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 시험은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손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공부도 아니고, 뭘로 공부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하는 공부예요. 이런 공무원 시험은. 얼마나 오래 앉아있으면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물론 효율성은 당연히 담보가 돼야 되고요. 그냥 뭐 앉아가지고 괜히 이제 뭐 포코판 같은 거나 하고 있고 뭐 그냥 테트리스나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죠?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오래 공부하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이 공무원 됐을 때의 이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익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버려야 되는 시간,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날로 먹는 건 없죠, 세상에. 얼마큼의 고통을 혹은 얼마큼의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주어져 있는 24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결국은 합격의 지름길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편하게 공부해서 편하게 합격해야지 라고 한다면 편하게 공부한 만큼밖에 이득을 못 얻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격선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합격선이라는 게. 편하게 공부해서 이만큼 올라오나 좀 덜 편하게 공부해서 이만큼 올라오나 떨어진 건 마찬가지. 얘네들은 이만큼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요, 될 만큼 해야 될 만큼 했는데 나는 진짜 될 만큼 했다.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 나 스스로 할 만큼 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투정이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께서는 될 만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될 만큼 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 소용없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성공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목표에서 성공하고 나서 나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 스스로도 정말 감동할 만큼이었다 라고 할 때 그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꼭 성공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을 넘었다 이런 기준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에서만큼은 이 선을 넘고 나서 최선을 다했다 말았다 이런 걸 말할 자격이 있는 약간은 삭막한 곳입니다.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좀 각오를 하시고 그러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률 보셨죠? 경쟁률 보면은 뭐 10대1, 20대1 뭐 그 정도 아니잖아요. 막 70대1, 80대1 막 이렇단 말이에요. 뭐 100대1이 됐건 80대1이 됐건 뭐 70대1에서 80대1로 올랐건 뭐 90대1에서 80대1로 떨어졌건 뭐 그 정도에서는 뭐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뭐 한 50대1, 60대1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자기가 스스로 해가지고 자기 선을 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옆 사람들 같이 스터디하면서 옆 사람들한테 그냥 괜히 도움 안 주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적은 수십만 명이 적이에요. 수만 명이 여러분의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옆 사람 한두 명 제껴냈다고 해가지고 막 좋아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과 같이, 본인과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같이 징검다리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같이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도와가면서 하시고요. 괜히 많은 사람 적으로 만들면서 괜히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면서 아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마지막에 조금 잔소리처럼 했지만 뭐 공부하는 선배 입장에서 그냥 후배들한테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마음 다잡게 꾹 잡으시고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법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